일자리 지대와 임금 덤핑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비극일 텐데요. 이는 공정성의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7강 마르크스의 임금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째 한국에서는 공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얼마 전에는 능력만큼의 보상을 내걸고 국민의힘 이준석 씨가 최연소 당대표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보상의 핵심인 임금의 공정성을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경제학의 공정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입니다. 만약 어떤 생산 과정에 A가 추가되어서 200만 원 매출이 증가했는데 A가 2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업 이윤이 줄거나 다른 노동자 임금이 감소할 겁니다. A 외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겁니다. 반대로 A가 2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이윤이나 다른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겠죠. 이는 A에게 불공정합니다. 이런 불공정을 없애는 게 경제학의 바로 경쟁입니다. A가 2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다면 다른 노동자가 나도 그 일을 할래. 내가 조금 덜 받고 할게. 하고 나설 겁니다. 그 반대로 A가 200만 원 이하를 받게 되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경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한 그 일자리의 임금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동이 반복된다는 것이 바로 경쟁 이론의 핵심이죠. 이런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임금 불공정성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장이 그만큼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규제하는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죠. 경쟁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생산성 이상으로, 다른 누군가는 생산성 이하로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을 근거로 기업 측은 임금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해고 규제법이나 노동조합 같은 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을 아예 싹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은 어떨까요? 우리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운동 진영이 공정성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노동운동은 이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함이 실현되지 않는 핵심 원인을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제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예를 들면 동일노동의 차별임금을 주려고 기업들이 만들어낸 아주 불공정한 고용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기업이 주장하는 동일생산성, 동일임금이 별로 그렇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일부에서 많이 봤죠?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수천만 가지 구체적 노동이 존재하는 국민경제 안에서 어떤 구체적 노동을 동일하다라고 규정하려면 각각의 노동을 상호 비교 가능한 공통된 특성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 노동을 추상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 등가물인 화폐를 통해 1원, 2원, 100원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노동이 동일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즉 상품의 가격, 상품 생산에서의 기여를 가지고 보편적인 노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량적인 노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업적 주장도 볼까요? 기업적 주장도 사실 내용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A와 B가 일을 한다. 1시간에 100원의 가치를 만들었다. 각각 A와 B의 노동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노동시간당 가치 생산액을 뭐라고 부르죠?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갑과 을의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100원으로 같습니다. 동일 노동은
같은 생산성의 노동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내용을 두고 노동 쪽과 기업 측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 이유가 있죠. 양측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동일 임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 측은 동일 임금의 기준이 현재 정규직 고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9천만 원의 임금을 생산직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임금은 정규직 하청업체의 차별과 대가로 얻은 것이다. 모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그보다 한참 낮은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임금의 기준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일 수는 없다는 게 기업 측이나 정부 일부에서도 확고한 입장이죠. 반대로 노동운동층은 동일 임금의 기준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이 차별을 없앴을 때 위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과 하청업체도 연 9천만 원 임금을 받는 것이 동일 임금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내용, 다른 형식으로 이야기되는 논란인데요.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 임금론이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 임금론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그림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건데요. 특히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잠깐 이해해 보시죠.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의 경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윤을 형성하는 조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윤은 하락하겠죠. 이윤이 하락하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소연으로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때 기업이 취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뭐죠? 예,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을 따라가 보시면 자본 축적이 있는데요. 기업은 이윤이 감소하면 투자를 줄입니다. 자본 축적이 증가가 둔화되는 거죠. 둔화됩니다. 투자가 줄고 자본 축적이 둔화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고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은 감소하고 인구 감소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예비군으로 불리는 실업자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 감소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아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겁니다. 경쟁이 격화돼요. 경쟁이 격화되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격화되면 이전 임금보다 덜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임금은 다시 하락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임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임금이 상승을 시작했지만 실제 변수는 뭐밖에 없어요? 이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윤이 그대로인 조건에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는 이런 피드백 조건으로 인해서 되먹임 조건으로 인해서 임금이 재조정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강력한 이유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른 부분으로 가보죠. 어떤 부분이냐? 이번에는 이윤이 상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윤이 상승할 때 임금이 그대로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기술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기술을 혁신했어요. 기술을 혁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을 혁신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노동을 절약한다는 뜻이겠죠. 노동을 절약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의 혁신이죠. 고용이 감소할 겁니다. 산업예비군은 증가를 하겠네요. 임금은 하락하거나 아니면 정체될 겁니다. 임금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정체 내지는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더 증가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상승을 했는데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윤이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 생산성이 상승됐을 때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또한 노동자들을 임금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상승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노동 생산성도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임금 인상합시다. 그래서 임금을 인상을 하는 겁니다. 임금 인상을 통해서 상승한 이윤은 줄어들겠죠. 약간 다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동력학입니다. 물론 줄어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아예 없어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다시 재조정이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 만큼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죠. 자, 이게 마르크스의 임금론의 가장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 자본주의 이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임금이 상승, 하락할 때, 노동 생산이 상승, 하락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임금이 독립변수. 임금의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변수는 뭐야? 이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궁극적으로 임금 노동제를 지향하는 장기적이며 변혁적인 실천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이윤 중심의 시스템에서 체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금은 노동자들의 노동은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임금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독립된 변수가 되려면 이 체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혁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변혁 이전까지 노동자의 임금은 이윤의 동력화 안에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을 제약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하나 볼까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임금이 변할까요? 이윤율 경제 안에서도 분명히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이런 임금 격차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임금은 앞서 봤듯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노동 생산성은 자본 투자를 동반하는 기술 진보로 상승합니다. 경제학은 노동 생산성을 노동자 개인의 속성으로 간주해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삼지만 사실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자본의 속성으로 규정되어야 하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은 자본의 지위를 받아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이 자본을 지위한다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그 자체로 노동 생산성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체제는 더는 자본주의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임금 격차는 자본의 격차를 반영합니다. 자본의 격차로 인한 임금의 격차는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자본 집약도와 임금 격차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노동자당 기계 또는 고정 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자본 집약도가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도 그에 따라 상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선 가정에 따르면 만약 자본 집약도 격차가 벌어지면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어지겠죠. 한번 실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자본 집약도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위의 그래프고요. 이 아래 그래프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임금 격차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쪽 축인데요. 보시죠. 자본 집약도 격차 어떻게 되나요? 자본 집약도 격차 90년대까지 약간씩 싹 벌어지다가 당연히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벌어졌는데 90년대 아마 이 90부터 찍어서 그런데 그 전에부터 실제 상승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벌어지다가 약간 그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약간 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집약도 격차가 벌어지면 노동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노동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자, 아까 세웠던 가설처럼 그대로 임금 격차 역시 딱 비례해서 자본 집약도 격차와 비례해서 정확하게 커집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임금의 격차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실증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자, 자영업자가 많은 도움숙, 이 산업들은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평균 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연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 임금 3,900만 원의 46%죠.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이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심지어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임금 격차는 자본 집약도 격차에 비해서 쫙 증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어떤 문제가 어떤 건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 제조업 주도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건데요. 스웨덴,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좀 황금색 그래프는 제조업 대비 도움숙의 자본 집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웨덴의 경우 제조업 대비 한 80% 정도 수준이 되고 독일의 경우 한 70%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임금 격차는 어떨까요? 임금 격차 한번 볼까요? 노동 비용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조업 대비 스웨덴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5%, 90%까지 되고요. 독일의 경우도 한 60, 70%까지 됩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국의 경우 자본 집약도는 3, 40%밖에 되지 않고 임금은 제조업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수출 제조업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한번 우리가 임금 격차로 유명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금색 그래프는 자본 집약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 집약도 격차를 보여주고요. 요 회색은 임금 격차를 보여줍니다. 비례해서 쫙 증가를 하죠. 제조업과 도움숙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일이 발생했습니다. 90년대 기점으로 해서 쫙 크게 증가를 하고 2000년대 후반 정도로 되면은 좀 격차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좀 격차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자본 집약도의 격차에 따라 임금 격차가 그대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8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문제는 수출주도 추격성장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해 중화공업 수출을 시도한 한국 제조업은 생산성을 좀처럼 상승시킬 수 없었는데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중화공업에서 생산성이 정체 하락하면 자본은 이윤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제조업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억압적으로 통제하기도 했죠. 그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임금은 서비스업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이 변한 계기는 바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었는데요.
노동조합 결성과 치열한 임금 인상 투쟁이 수년간 계속되어서 수출 제조업에서는 노동 생산성 상승만큼 임금 인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조 호황으로 수출 제조업의 가동률도 80% 이상으로 높아져서 이윤율도 그럭저럭 상승했는데요. 우리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 노동조합이 작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았던 내수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임금 인상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다이어그램에서는 총노동과 총자본이라는 전체, 노동자 전체와 자본 전체를 상대했긴 했지만 현실의 경제에서는, 현실의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가 아니었던 건데요. 내수 서비스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참 낮았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난이 이야기 될 정도로 실업률이 낮았던 덕분에 임금이 약간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임금이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자본 집약도가 결합을 합니다. 자본 집약도의 격차가 실제로 결합을 하고 이 노동조합 격차와 결합을 하는데요. 노동조합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압박이 덜했던 서비스업 기업과 자영업자는 자본 투자보다 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당시 상황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997년 자본 집약도 격차는 1986년에서 90년보다 더 커졌죠. 대기업의 경우는 아예 이 87년 이후에 외주화도 추진을 합니다. 임금 인상이 적은 노동조합이 적은 부분으로 노동집약적 공장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또한 외환위기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본집약도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는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돼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대규모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87년 이후에 임금 격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산업 내 대중소기업 간에도 발생했고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설립되고 단체 협약이 기업 내에서만 적용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는 저임금을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저임금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그램의 기술 보이시죠?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자, 노동조합이란 우선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또 하나의 폭격을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폭격이죠. 대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노동집약적 공정을 외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본집약적 공정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고생산성 고임금을, 노동집약적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저생산성 저임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내수 서비스업에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저임금 구조가 그냥 아까 보셨듯이 쭉 가버리게 된 거고요. 자, 총 노동과 총 자본을 봤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서는 총 노동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노동조합 조직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마르크스의 임금론의 다이어그램의 상에서도 볼 때도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는 아주 적은 노동자들만, 전체가 아닌 소수의 노동자들만 사실은 노동조합의 영향, 아까 봤던 다이어그램에서 노동조합의 영향을 얻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은 마르크스의 임금론보다도 오히려 경제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자체가 불공정해서 노동조합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정 정도 마르크스적인 노동조합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는 영역에서 작동되는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런 건데요. 자, 한번 경제학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직무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한번 예를 들면 재무, 영업, 연구개발, 인력관리, 생산은 다양한 직무가 있죠. 이때
노동자가 그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에 필요한 고용이 필요한 직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일자리라고 부르는데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경쟁적 노동시장은 이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같은 직무에 같은 임금이 지급되겠죠.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공정성이다.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공정성이자 동일 노동 또는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인데요. 한편 잠깐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얘기 한번 좀 나가서 파생된 얘기 한번 해보자면 기업은 직무를 기업 밖에 두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외주화라고 부르죠. 외주화는 뭐냐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런 외주화가 언제 커지느냐? 바로 거래 비용,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가격을 협상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드는 데 비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외주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정보통신혁명의 발전을 하면서 크게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거래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외주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이런 외주화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의한 일자리 독점을 완화해 임금 프리미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으로도 불리는 기업들은 직무 외주화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라고 할 텐데요. 작업자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기업에 의한 직무 관리 자체를 아예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린 거니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공정성, 아까 말한 같은 직무에 동일한 임금은 경쟁이 제한될 때 실현이 되지 못하는데요. 경쟁이 실현되지 못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자리를 독점하거나 해고를 제한하는 거죠. 강력한 노동조합이 해고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될 능력이 있는데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고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실업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임금 덤핑이 발생합니다. 일자리를 독점하면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임금 덤핑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보통 기업별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 프리미엄이 커지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힘든 비정규직, 중소, 영세 기업에서는 임금 덤핑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노동조합 별 대응할 수도 없고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임금 덤핑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이런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임금 프리미엄 또는 일자리 지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째, 기업의 이윤 중 일부에서 가져옵니다. 예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보면 기업 내부의 임금 분배율이 무노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어야 일자리 지대, 임금 프리미엄도 줄 여유가 되는 거죠. 둘째, 다른 기업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많은 케이스들이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하청 기업을 수탈하거나 실업이 존재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임금 덤핑을 늘리는 겁니다. 보통 다른 기업, 하청 기업을 수탈하는 과정들을 원하청 불공정 거래라고 얘기하고 임금 덤핑을 이용하는 걸 간접 고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엄청난 임금 격차는 일자리 지대와 임금 덤핑이, 아까 말한 임금 덤핑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보면 기계 장치 조작 및 조립 직종의 평균 임금을 통계청 자료를 갖고 보면은 한 시간당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강한 기업별 노조가 있는 재벌 완성차 기업의 경우는 한 4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자리 독점 수준이 낮은 또 노조의 힘이 약한, 즉 상대적으로 일자리 프리미엄이 적은 비슷한 완성차 기업과 비교해봐도 실제로 노동조합이 아주 강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강한 기업이 40% 정도나 높습니다. 임금이 이 정도 프리미엄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공공부문은 일자리 전반적으로 지대가 가장 많은데요. 단적인 예로 중앙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대졸 평균에 비해서도 40% 가까이 높습니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크기가. 그렇다면 임금 덤핑의 경우는 어떨까요? 심각하죠. 임금 덤핑이 가장 심한 곳은 개인 기업, 자영업 부분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그런 가운데서 실업자가 증가할 경우 당연히 임금 덤핑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이 부분도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판매직, 보통 판매직 같은 경우는 임금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직종으로 유명을 합니다. 판매직을 가지고 한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해 보면 임금 경쟁, 즉 경쟁으로 일자리 경쟁이 있어갖고 덤핑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11,000원 시간당 보면 정규직은 한 18,000원 정도 됩니다. 이 7,000원 사이, 한 40% 사이가 뭐냐면 바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이 발생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임금 프리미엄이 한 40% 발생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임금 덤핑이 4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으로 공정한 임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일 생산성이든 동일 노동이든 공정한 임금 개념으로는 현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는 한편에서 자본의 격차로 인해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커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의 결합, 아까 마르크스의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그 노동조합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지대와 임금 덤핑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비극일 텐데요. 이는 공정성의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 노동운동의 역사와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임금에는 공정성이 없습니다. 임금 형태는 착취를 은폐하면서 노동자 스스로 착취하는 보상 체제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임금을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노동자의 윤리에 따라 조정하는 겁니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 임금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자들의 연대와 어떻게 보면 평등에 대한 지향으로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평등성과 연대성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사회적 힘을 키워 시장 밖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평등과 연대는 원리나 법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또는 조합원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죠. 이런 합의는 시민 또는 조합원의 윤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평등과 연대의 임금은 제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이윤율 경제를 변혁하지 않는 한 이윤율이라는 강력한 피드백이 언제든 작용을 합니다. 임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노동조합이 아무리 강해도 당연히 반격이 오게 돼 있죠.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평등과 연대의 임금 정책은 노동조합이 계급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을 키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임금의 공정성이 핵심이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좀 아직은 아리까리한 것들이 계신가요? 예, 다음 시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쟁점이 됐던 내용이죠. 임금 분배율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임금 분배율 문제와 또 그 다음 시간에 있을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들었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